이 방송에는 영화 레벤느망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자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문자문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56화입니다. 이분들 데리고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2022년 상반기 그레이트 3 3부 레벤느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벤느망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려보자면요. 1960년대 프랑스에서 미와 지성을 겸비한 대학생 안이 어느 날 자신이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와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안은 닥치는 대로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요. 그녀를 제외한 주변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그녀를 방치합니다. 안은 그때부터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존재이자 여자를 집에만 있도록 만드는 이 질병과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결이라는 표현을 네. 써주셨네요.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영예 황금사자상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단이 보면은 클로이자 감독이 있었고 버지니아 에피라 배우도 있었고 다 보면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네,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봉준호 감독이 말했죠. 심사위원들이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 하고 만장일치 수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때 베니스 경쟁작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에 감독상 받았었던 파워 오브 도그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신의 손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페레르 마더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결과였단 말이죠. 쟁쟁했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영화가 레벤느망이고 지금 아마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거 아니에르노 작가를 많이 읽는 독자하고 그다음 아니에르노 관련된 수업 같은 것도 들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어떻게 영화화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을 안고 봤는데요. 저한테는 그 작품의 그 내용의 충격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불호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근데 이 영화를 영화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이 작가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얘기하시다가 제가 끼어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약간의 불호 이게 원작 때문에 나온 불호예요. 불호인 거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보는 내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간에 쉬다가 보고 막 이럴 정도로 어떨 때는 이거를 막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체험적인 영화에 가깝다. 특히 여성 관객이면 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이 느낄 이제 고통과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절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외면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로서 이 욕망은 또 계속해서 추동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또 훌륭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표현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뱃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태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뭔가 아무리 애써도 지독하게 막 붙어있는 뭔가 끈질긴 존재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막 감내하는 안이 있고 그 존재와 막 되게 대결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이라는 친구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체험적인 영화였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봤으면서 또 동시에 되게 힘든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영화인 게 1960년에 배경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한데 1960년대 그 다른 임신한 여성이 나오는 그 영화를 생각해 보면 편하거든요. 그 쉐브르의 우산이라는 자크 드미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여성이 임신하는 순간에 사회 외면을 받아요. 1960년대 프랑스의 분위기가 사실 그날은 되게 개방되고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가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나라여가지고
그런 여성이 임신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편견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그 공격과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시대상이 반영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괴로운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거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저가 이제 그 60년대 영화였던 비브리 서비를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 영화에 저도 그 영화에 그 시기에 대한 불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비브리 서비를 보면서.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독이 선택은 저는 이걸 시각화하면서 어떻게 이거는 뭐 원작에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지만 선택 자체가 좋았던 거는 화면비 TV 화면비랑 이제 똑같은 화면비를 썼던 거죠. 맞아요. 1.37 화면 1.37대 1인데 덕분에 안의 시점에서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일부러 몰입한 거고. 아마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 같은 경우도 연기 창고 위에서 사울의 아들을 봤대요. 네. 이 캐릭터 연기하면서 그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에 말씀드린다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시체 처리반으로 일하는 남자의 여정을 거의 뒷모습으로 해가지고 좌우는 살짝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에서 제한적인 공간의 느낌을 줬던 영화인데 이 작품에 보면은 시점 자막이 저는 좋았던 게 안에 임신 주차로 표시된단 말이죠. 네. 주차. 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공포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뭐 낙태를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하는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나오는 혼란과 좌절을 절박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그 롱테이크인데 마지막 롱테이크 네. 사실 저는 이게 언론 시사회다 보니까 저는 끊을 수도 없어요. 이거를 끊을 수도 없이 그걸 계속 그거를 다 소리랑 사운드랑 영상을 그거를 내 눈으로 일단 봐야 되니까 보는데 옆에 이제 살짝 돌리니까 옆에 여자분들 좀 많으셨는데 못 보시더라고 거의. 이제 그 정도였고 그 고통이 정말 관객에게 그대로 취하되는. 근데 감독 같은 경우는 그거였대요. 감독의 의도는 사실 충격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 순간들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으면서 주인공이 무엇을 겪고 설명하는 장면들을 그걸 촬영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여줬대요 일부러. 그걸 장면 연출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낙태 이후에 평온하게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시점 자막이 월과 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월과일로 바뀌었다는 거. 저 그게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이제 감독의 선택들은 이 작품이 원작을 제가 안 봐서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원작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도 영화 그 마지막 롱테이크는 좀 너무 보기 괴로웠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아니에르노가 겪었을 고통 같은 걸 너무 잘 재현했다. 글로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글도 읽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아니에르노라는 사람이 그 쓰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걸 영상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문학 혹은 서사를 이야기할 때 거리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와 그 캐릭터 간의 거리, 작품 간의 거리, 네, 혹은 작품과 독자 간의 거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좁혀버리는 게 1인칭이고 그래서 작가가 작품에 가까워질수록 독자도 작품에 가까워져가지고 이거에 수렴하는 게 1인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에서 나를 읽을 때 나는 뭐뭐해서 뭐뭐 했다라고 하면 그 나에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독자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근데 아니에르노는 이 거리가 가까운 1인칭의 서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글을 소설도 아니고 그냥 논픽션도 아니고 글쓰기라고만 하거든요. 애글이라고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일만 써요. 자기는. 그래서 그 사진의 용도인가 그 책에서 뭐 나에게 있는 일을 스스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거는 나체로 벗고 광장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일만 쓰는 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건도 이 사람이 21살 때 있었던 일을 썼던 그거고요. 이 사람의 글쓰기가 한 번 더 영화화된 적이 있었어요.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2020년 상영작 단순한 열정. 저 봤어요. 그 영화는 진짜 끔찍한 실패작이었거든요. 네, 저도 이거 너무 음악만 아까 말했던 타락천사 네. 음악만 그만 쓰고 남는 게 그밖에 없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거 그냥 포르노였거든요. 네, 진짜 별거 없. 이거 진짜 시간 낭비야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쓰기가 주는 특징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점, 그다음에 이 글쓰기가 가능할까라고 자문하는 점, 그다음에 이 글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써내려가는 작가의 태도 같은 것들이 글쓰기에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근데 영화는 본질적으로 3인칭의 예술이잖아요.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대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거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보고 있는 관객과 작품 사이의 거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인칭을 3인칭을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 감독이 좀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그 여자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는데 이게 약간 다르덴 감독의 영화 그 어법을 빌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인물에 최대한 밀착하게 따라가면서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하는데 이 원작의 사건은 이걸 직접 원작을 쓴 사람은 직접 이 사건을 겪었고 1인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이걸 3인칭으로 번안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이 영화랑 똑같은 다른 소설을 영화화했으면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1인칭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가지고 자신의 글쓰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속 시험하고 독자들에게 이것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아니에 르노의 내용을 따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원작과 비교했을 때 아예 다른 세계에 두어야 되지 않나. 이걸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건을 빌려온 거에는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작품 안 읽어봤으니까 원작을. 네, 예컨대 이 사람이 남자의 자리 원작 라플라스거든요. 그냥 장소라는 그 소설인데 자기 아버지가 되게 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졸밖에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텔리전스잖아요. 대학 가서 대학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 가능할까 계속 질문하는 글을 한 10페이지 내내 써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글 쓰고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누군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한국에서 잘못 적용했다가 큰일 난 경우도 있거든요. 예컨대 재작년도쯤에 2019년쯤에 그 퀴어 작가 한 명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 자신의 사례였나? 아니면 그거였었나요? 혹시? 그 김봉곤이라는 작가였는데 그 사람이 기반에 둔 게 아니에 르노와 프루스트의 글쓰기인데 이 두 사람 자전적인 글쓰기거든요. 네. 근데 자기 있는 일을 그대로 쓰다가 실제로 친구랑 카톡을 나눈 그거를 소설에다 쓰는 바람에 맞아. 친구를 아우팅 시켜버린 거예요. 맞아 그거다 맞아. 저 그 소설 봤습니다. 네. 그 젊은 작가상. 젊은 작가상 네. 받았던 문학상이었네. 젊은 작가상. 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글쓰기를 작가 본인이 책임지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영상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열정도 이건 그냥 아니에 르노의 이름을 빌린 포르노에 불과하지 영화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보고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근데 레벤느망은 아예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용납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아니에 르노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했던 말은 그거였대요. 이 감독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녀가 진실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거는 그 1960년대 그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의미다. 네. 아마 그게 거기에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이제 그런 사실적인 거는 잘 전달했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그거 아마 그 비슷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말을 못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찍었다고 하는 거에 분노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아무튼간에 감동받았다. 작품 감동받았다라고 했었고. 왜냐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보여주면 뜨개질 바늘 프로브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런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시대를 거스르는 일인가 깨닫게 해줬다였고 사실 이게 본인도 이 책을 썼을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이랑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적었던 글이다. 첫 번째 낙태할 때 씬이 카메라가 이렇게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여성의 얼굴만 비추는데 맞아. 그 씬이 진짜 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라스폰트리의 ним포마니악에 그
감독판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시도하는 같은 장면, 어찌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여자 아이가 생기기 싫어가지고 계속 회피하는. 근데 라스폰티에는 그걸 카메라 의도적으로 아래로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화는 포르노가 돼버린.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작가가 여성을 대변하고 싶어하는 걸 바로 드러내는 그 욕망이 좀 더 앞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드러내는 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둘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원작 얘기 끝냈으니까 다영님한테 풀토스를 해드릴 거예요. 맞아요. 풀토스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 작품에서 사실 남자들끼리 굳이 할 만한 얘기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극히 제한적이고 없어요. 네,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해봐 우리가 뭐 그걸 경험도 있을 리도 없고 만무하고.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 불안감이라던가 공포라던가 고립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여성이든지 다 겪어 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불안에 떨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저 역시도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 역시도 뭔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한다면 저도 사실 내 인생과 어떤 새로 태어날 이 생명을 기꺼이 바꿀 이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불굴의 의지로 이 안처럼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정말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거를 성취하고 말리라는 이런 불도저다 같은 이 파워를 정말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막 의사가 사실은 안을 속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주사를 맞으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임신 중단이 되고 생리가 다시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사를 놔준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주사가 사실은 그런 임신 중단 주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태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양제 비슷한 주사였다고 뭐 이걸 이걸 속았다라는 거를 느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의사가 그 의사였는지 다른 의사였는지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의사가 안한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인정을 해라. 자포자기 해라. 막 약간 이런 식의 말을 건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보는 관객인 제가 다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끝났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는 진짜 거기서 굴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든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사실 뭐 의료적으로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정말 죽을 고비를 감내하면서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다시 뭔가 강의실에 들어서서 교수님한테 저 다시 공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동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병에 걸렸었어요. 여자가 집에만 있도록 만드는 이 병에 걸렸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고 그리고 다시 뭔가 수업이나 자기의 공부에 대한 열의를 다시 찾아서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을 보면서 제가 되게 안도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거 비슷했어요. 막 두산 CF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 음악 하면서 막 여자건 남자건 대학생이 막 미소 지으면서 마지막에 두산 뭐 노고 땅 나오면서 음악 딱 좋은 것들 대학교에서 그거 생각이 났었는데 근데 이 장화 주제가 사실은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유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한편은 여성의 욕망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주제의 공간 사이에서는 물론 타인과의 사랑과 관련된 공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해가지고 뭐 그게 없는 거죠.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그 단순한 열정도 욕망에 그렇죠. 관한 이야기였죠. 이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사실 거부하는데 낙태를 놓고 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소방관 남성이랑 또 이제 원나잇을 한단 말이죠. 네. 그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 장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런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편견을 가지거나 생각을 하기를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은 뭔가 모든 욕구를 다 잃고 정말 비탄스러움에 빠져만 있거나 예를 들어 막 통탄스러워하면서 집안에 갇혀서 혼자 울기만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 인상 그리고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뭔가 편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되게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정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현실의 문제고 우리가 촉각적으로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추동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되게 문제시하지 않고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영화가 이런 안을 그릴 때 그렇게 너무 한없이 피해자스럽게 연출을 한다던가 그러지 않아서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로제타랑 비슷하지 않나요? 연출 방식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랑 배우랑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가 사실은 안 캐릭터의 별명이었대요. 별명이었고 안을 그래서 작은 군인으로 불렀대요. 이제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제 두 배우가 배우가 캐릭터 분석할 때 그 작품이랑 사울의 아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블랙스완. 블랙스완. 모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감독이 아까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육체적 쾌락에 대한 권리를 위해 조용히 싸운다. 여성의 쾌락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야만 허용될 수 있는 생각이 싫다. 그런 점에서 아내 이야기는 동시대에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에너지가 들어있다. 라면서 이 작품에 이제 이 장면을 연출한 얘기를 이야기했고요. 사실 그래서 이 작품 얘기하려면 이제 감독 얘기했으니까 배우 얘기 잠깐 하면은 이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 배우가 사실 최근에 개봉했어요. 이 영화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었는데 비올레타가 국내에 개봉을 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봉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긴 했어요. 이게 워낙 실화가 이제 아동성애 그렇죠. 아동성애 이제 쉽게 말하면 아동 포노도 될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지켰던, 심지어 그게 실제였었고 실제 사건이었고 거기서 모티브를 딴 거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12살의 어린 나이였고 그걸 촬영했을 때가 딱 이제 보면은 이제 딱 그 나이 때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근데 이 작품으로 이제 세자르 영화제 신인 여성 받았으니까 앞으로 저는 계보를 이으지 않을까. 프랑스 대표 배우의 계보를 딱딱딱 여성 배우의 계보를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 확신이 들었던 게 이 사람이 루이비통인가? 거기 어떤 유명한 패션 브랜드 모델이 되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배우로서의 아우라가 진짜 독특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고 그거 프랑스 대표 배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런 패션 브랜드 앰버서더 하려면 아이돌이거나 아니면 아주 고귀한 이미지를 지닌 배우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비올레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자벨 비페르랑 일단은 연기 배틀이 스파크가 된다는 거죠. 스파크가 되니까 충분히 이제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배우고.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또 혹시나 뭐 더 인상적이었던 뭐 다른 장면이라든지. 저는 원작 읽어주세요. 원작 읽어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원작이 50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참고로 이거는 196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투를 좀 따라하려고 많이 배우들이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성이나 이제 리듬감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다고.
혹시 생각나시는 얘기? 네. 자, 아무튼간에 이 작품은 그 뭐랄까요, 정말 최근 이슈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거고, 네,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이제 기억나는 게 온전히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찬 아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이 작품을 이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 이게 2260년대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봉준호 감독도 이 작품에 또 손을 또 들어주지 않는가 싶어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1960년대는 특이한 맥락이 있는 게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는 성해방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용납되어야 되는 시선인 건데 윗세대에서는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모녀와의 갈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 영화에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60년대 그 공기가 젊은이들이 급진적으로 진보화돼 있고 어른들은 급진적으로 보수화되어 있는. 그게 이제 그건가? 그 영화 그 몽상가들. 네, 몽상가들로 이어지고. 연결돼서 작품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시대상이나 이런 걸 보시려면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프렌치 디스패치에 나왔던. 거기도 그 시기니까. 네, 거기도 그 시기예요. 육파혁명을 같이 하는 시기니까. 딱 이제 그때 이제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제 또 소설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하는 세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에 뭔 얘기할까요? 사실은 다영 씨는 이제 30분 30답밖에 못할 것 같고 조만간은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딱 좋을까요? 저희 나중에 망작 보고 모일래요? 망작을 보고. 네,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의 망작 소개하기. 하나씩 꺼내 들고 오기. 네. 그리고 서로 보고 서로 고통받기. 왜 서로 보고 서로 고통받아야 되지? 기쁨을 줘도 모자랄 판에. 네, 왜 기쁨을 나누면 고통을 나누면 배가 줄어드나요? 네, 고통을 나누면 배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같이 웃을 수 있거든요. 나 혼자만 보면 짜증난데 같이 이야기하면 욕할 수 있어요. 그래. OTT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딱 맞을 것 같네요. 한국 영상 자료원 VOD에 있는 건 안 됩니까? 어디까지 가서 봐야 돼요? 굳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찾아서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 그것까지 찾아까지 가면은 제가 좀 힘들 것 같고 다들 이제 OTT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좀 왕작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괴작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왓챠에 엄복동도 있고요. 진짜 그 영화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떤 사실은 다영 씨 말고 또 어떤 분이 같이 오시든 간에 그래요. 왠지 한 명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꺼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요. 다영 씨와 함께 30분 30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영 씨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셨고 광크는 경험한 게 뭔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극장은 어딘지 팝콘은 혹시 드시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